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또 오늘 꽃죽개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들어도 뭔지 잘 모르겠죠. 예? 아니,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몰라. 이게 전부 이제 기호다 보니까 그래. 기호하기 원래 그 기호를 푸는 작업이 그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워낙 각 회가 갖고 있는 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우선 소축개를 한번 볼게요. 소축개는 위가 바람입니다. 풍, 손꾀고 아래가 건꾀. 요런 상이로서 요거 이제 손은 바람이잖아요. 손꾀가 바람. 그 다음에 건꾀는 하늘.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늘 위에 바람. 하늘 위에 있는 바람이 소축개다라는 겁니다. 소축. 이게 이제 축이라는 말이 있는데, 축은 동물을 길들인다. 그래서 소축개는 닭이나 그 토끼 같은 작은 옛날 야생동물들을 길들이는 걸 소축이라고 그랬고요. 대축은 소나 말 이런 큰 동물을 기를 때 대축이 되는 거죠. 이게 축산하고 관련된 게 이제 이 축인데, 이 축이라는 거는 축지라는 말이 있어요. 축지. 축에다가 그칠 지자. 이게 축지 그러면은 지금 해석을 굳이 하려면 동물을 기르는데 동물을 멈추게 한다라니까, 야생성을 멈추게 한다는 소리니까 축이라는 말은 결국 이건 컨트롤한다 이런 용어예요. 컨트롤이나 핸들링 하는 게 축이죠. 그게 축지라고 보통 번역을, 그 중국 번역 우리가 하면은 축지가 되는데, 축지라는 말이 요즘 우리 용어로 하면 컨트롤한다. 그 동물을 길들여서 컨트롤하는 걸 축지라고 그래요. 축지라는 게 이제 축이다. 또 하나는 그 옛날에는 동물을 길들여서 집에 잔뜩 기르고 있으면 그게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 축자가 저축한다, 모은다, 축적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축의 의미가 원래는 동물을 길들이는 데서 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역에서 보면 대축개가 있고 소축개가 있어요. 근데 소축개는 적게 재산이 축적된 상태, 재산이나 역량이나 어떤 덕이나 또 그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축적된 상태를 소축이라고 하고, 대축은 엄청 많이 축적되는 걸 대축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 지역에서 소축, 대축 이런 축이 나오면 역량이나 재물이 축적된 상태를 나타내는 게 소축개와 대축개다. 그런데 원래 이 근원이 동물을 길들일 축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효사나 괴사에 동물을 길들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축이라는 개념 자체는 동물을 길들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역에서는 물건이나 학문이나 지식, 역량 그런 것들이 모이는 거를 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많이 모인 건 대축, 적게 모인 건 소축 그럽니다. 근데 소축은 부족하죠. 역량이 부족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만큼 역량이 덜 모인 상태가 소축이고, 대축은 넘칠 정도로 모이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축 개념을 보면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겠다 혹은 뭐 공부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해서 시작했을 때 초기에 그 약간 작은 성취를 이루는 거를 소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 초기에 일정 부분 좀 적으나마 그 성취를 이루잖아요. 사업 성취가 일어나죠. 근데 그게 내가 목표로 했던 최종 목표에 다가가는 건 큰 성취는 아닌 경우, 이럴 경우를 이제 소축이라고 하고, 대축은
넘치게 많이 모이는 걸 대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축의 개념만 잡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축계인데 지금 오늘 공부할게. 이 소축계의 상은 하늘 위의 바람의 상이에요. 하늘 위의 바람. 하늘 위에 있는 바람이 어째서 이제 소축이냐. 그리고 대축은 산천 대축이죠. 위가 산이고 아래가 하늘. 그 산 속에 있는 하늘, 하늘을 품고 있는 산. 이게 대축이죠. 그러니까 대축이라는 거는 산이라는 작은 것이 지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을, 이 산중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골짜기에서 보면 하늘이 딱 품고 있는 형상이거든. 그게 이제 대축인데,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작은 인간도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하늘도 가슴에 담을 수 있다. 그걸 상징하는 게, 그 영양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영양은 바깥에가 커 보이는데 내면에 실제 들어오면 내면의 영양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작은 이 가슴 속에 천하를 담을 수 있는 것, 그자는 그게 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축상은 위가 산, 아래가 하늘인데, 소축상은 하늘 위에 바람의 상이 소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그 소축이 되는 거는 소축계가 먼저, 소축계는 이해를 하려면은 소축계 원계 관계하고 같이 이해를 한 거죠. 원계가 이거는 이름 오양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원계도 소식계 중에 일양 오음계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 천풍국계가 있습니다. 위가 하늘, 아래가 바람. 천풍국계에서 사요가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을 보세요. 원계와 이 본계, 지금 하고 있는 천풍국계하고 원계 사이를 보면 하늘 아래 바람이잖아요. 이건 하늘 위에 바람이죠. 바람의 상태가. 그러면 이걸 뭘 얘기냐면, 천풍, 하늘의 바람이라는 건 전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고대인들이나 그건 동서양을 막는, 우리 동양도 그렇고 서양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그 바람은 하늘의 그 명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전령신이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그 바람의 여종들이 제우스 그 명령을 퍼다 날르죠. 그런 신화들이 있어요. 그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로 바람은 하느님의 명령을, 상제의 명령을 인간에게 다 갖다 주는 전령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하늘의 명이 땅으로 내려야 우리에게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명이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 내려온 상이 천풍국계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하늘 위에서 아직 바람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천명이, 상제가 내린 천명을 전령신이 갖고 하늘 위에서 지금 운행하면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을 뿐 땅에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 소축계예요. 이제 소축의 의미는 대축이 돼서 충분히 그 비축이 되면 땅으로 내려오는데 비축이 덜 되면 못 내려오죠. 그래서 소축계에서 가장 첫 번째 괴사에서 나가는 게 미룬부루예요.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미룬. 먹구름은 잔뜩 꼈는데 비가 아직 오지 않는다라는 게 괴사예요. 그건 뭐냐? 구름이 잔뜩 꼈는데 비가 안 되는 건 뭐죠? 구름에 축적된 영양이, 구름의 축적도가 아직은 부족하다. 소축이라는 거죠. 근데 대축이 되면 구름이 충분하게 비를 내릴 수 있도 영양이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소축 상태는 구름은 축적돼 있는데 어느 정도 축적돼 있는데 아직 비가 될 만큼 축적이 안 된 상태, 그게 소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명이, 비가 내리는 건 뭐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작업인데 하늘의 병이 이처럼 땅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가 된 게 이 소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소축은 영양이 아직 덜 돼서 덜 모여서 천명이 땅에 이르지 않는다. 천명을 피로 비유할 때 피가 땅에 아직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구괴는 천명이 땅에 내린 거죠. 그래서 구는 뭐죠? 구괴의 상징은 기회를 만났다, 때를 만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구는 천풍구괴는 때를 만났다. 그것이 좋은 때든 나쁜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때를 만났다. 천명을 받은 거죠. 좋은 천명을 받든 좋은 천명이 아니든. 그래서 구괴는 기회를 만남, 사람을 만남, 때를 만남 이런 의미가 있고, 이 풍천 소축괴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축괴가 상징하는 것은 아직은 때가 덜 됐다, 좀 더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생각.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도 그게 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역량을 키워가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소축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역은 결국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괴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4개의 상황은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64개 성에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지금 내 상황이 작은 성취는 이뤘는데 아직 내가 만족할 성취가 안 이룬 어느 정도 작은 성취를 이뤘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 있구나. 그럼 굳이 안 뽑아도 내가 이 소축의 상태에 있다라고 알면 여기서 이제 작은 성취를 위한 더 큰 걸 향해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이제 괴사나 효사에 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64개를 공부 다 잘 하시고 나면 굳이 괴를 뽑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 64개 안에 인생사가 다 있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남과 다툼이 생겼어. 그래갖고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손괴라는 상황이 딱 있잖아요. 내가 지금 손괴 상황에 몰렸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면 손괴의 괴효사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답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동양에서 손괴나 이런 우리 철학이 사람 사이에 항상 선을 행한다로 이야기를 하지만 무조건 선을 행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손괴 상황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상대가 도저히 이빨이 안 들어가고 정말 나쁜 사람일 경우는 뿌리까지 뽑아라고 얘기를 해요. 소송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상대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말이 안 되는 사람. 그러나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화해해서 넘어가는 게 좋다. 이런 가르침들이 다 담겨 있다고요. 각 괴 효사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괴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상황이 그렇구나. 그러면 점을 쳐서 이렇게 막연히 뽑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내 삶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이 너무 엉켜서 내가 도대체 나는 어떤 상황에 걸렸는지 판단이 안 되겠다. 그때 괴가 필요하죠. 괴를 던져보면 가르마를 내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크게 얽힌 상황이 무엇이다. 이걸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그런 상태에서 길을 잃거나 궁금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작은 성취가 이루어져서 이제 더 큰 성취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소축의 상태에 와 있다. 그 시점에 내가 와 있다. 여기서 내가 행동할 건 무엇이냐. 이걸 이제 배우는 게 그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알겠죠? 하늘 위의 바람. 천명이 아직 안 내려왔다. 머지않아 천명이 내려오는 상이다. 이게 소축의 그 근본 개념이죠. 그래서 천명이 올 때까지 자기를 충실히 하면서 기다리는 그 상황이 바로 이제 이 소축의 도입니다. 소축의 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고 그냥 점을 쳐서 소축계가 딱 나왔다. 그러면 작은 뭔가를 얻게 되겠구나.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걸 내가 얻을 운이 있게 되겠구나. 예컨대 복권을 사다가고 점을 쳤다고 보자고. 그러면 1등은 안 된다는 거죠. 1등은 안 되되 한 3, 4등은 얻을 수 있다. 이 정도 개념이 소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구름이 영양이 덜 모여서 비가 안 내려오듯이 천명이란 비가 아직 땅으로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일러서 이제 소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석괴전을 보면 이제 그 괴가 앞전에 이제 빗괴였죠. 우리가 한 게 그 서로 친비하고 사는 거. 이 빗괴 좀 더. 자, 필요 소축 그랬습니다. 여러 대중들이 함께 친비하면서 지내다 보면 반드시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 반드시 모임이 생기게 된다. 모임이 있게 된다. 모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서로 친교하다 보면 그룹의 모임이 저절로 생겨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서로 힘을 모으면 하나의 작은 역량이 일정한 역량이 생기게 된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빗괴 다음에 이제 그 소축괴가 온다. 역량이 모인다. 난 소축괴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사람이 친하게 모여서 친하게 지내면 역량이 생기게 되니까 빗괴 다음에 소축괴가 왔다라는 건 소축의 의미는 모인다, 커진다, 모임이 커진다, 축적된다, 힘이 축적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그리고 잡괴재림은 소축, 과야 그랬습니다. 소축괴는 소축이라는 말은 적게 모인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충분하게 역량이 축적된 건 아니다. 조금 역량이 목표를 내가 뭔 큰 일을 하려는데 큰 일을 하는데 그 역량이 아직은 덜 모여서 좀 부족한 상태다. 아까 미룬보루라고 그랬죠. 구름이 아직 땅이 안 내려온, 그죠? 구름이 농밀하지, 아직 더 농밀함이 적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상태. 요걸 이제 잡괴전에 그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석괴전하고 잡괴전을 전체를 합치면 소축괴는 재산이나 역량이나 학문이나 도덕이 많이 모이는 시기인데, 많이 모이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모이지는 않은 시세를 상징하는 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거냐. 파일 이름 왼쪽 위 모서리에 써져 있습니다. 1, 2, 3번으로 페이지 수.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전체 화면 띄워놓고 넘겨가면서 하시. 알았어. 전체 화면 띄워놨어. 여기 있잖아. 여기 밑에 중간에 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또 다시 해야 되잖아. 있습니다. 있을 줄. 순서가 있어.
그래서 괴의 전체적인 소축의 뜻은 영양이 좀 축적된 상태지만 아직 충분한 상태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 시세를 상징하는 게 소축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페이지. 아이고, 이걸 빼보려고, 없애려고. 내가 아직 수트로 할 때마다 이게 틀려. 요걸 없애려면 뭘 없애야 돼? 아니 그렇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원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풍국괴가 원계다. 그래서 요 효가 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사효가 일로 가고 요렇게 된 게 이 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원계와 이런 관계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시다시피 원계하고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천지 자연이 변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 모든 이 식물, 동물, 지구상에 있는 만상 만물들이 변화하는 걸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일견 무질서해 보여요.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보면 정교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변화에. 예를 들어서 봄이면 싹이 트고 여름이면 잎이 커지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굉장히 잡다한 것 같은데 언제나 그 패턴에 맞게 움직여가요. 그때 주역의 괴도 64괴가 다 패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움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음 오양계는 반드시 일음 오양으로부터 탄생이 돼요. 그 패턴을 밟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제 같은 이름 오양이잖아요. 근데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렇게, 또 원계 관계들 따로, 그 전에 이런 화면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넣고 보면 요거는 지금 천지의 변화의 폭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자, 땅으로 천명이 내려오면 하늘의 명이 내렸다. 천명이 내려오면 그게 항상 땅에만 있는 거고 때가 되면 이 천명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비가 하늘에 있던 구름이 영양에 모이면 비가 돼서 천명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물이 있다가 물이 다시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런 패턴을 정확하게 밟고 있어요. 각 64괴가. 그러니까 64괴의 원괴, 방통괴, 그 다음에 착종괴 이런 관계들을 이제 가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뭐냐. 바로 우리가 사물의 변화하는 모든 패턴을 그대로 그걸 모델로 주역 괴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물의 변화와 동일한 변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을 우리가 잘 풀면 바깥 세상의 변화를 능히 그대로 그 예측하고 변화를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우리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바로 그런 순환 원리에 의해서 이 이름 오양계는 반드시 이름 오양 소식계를 원계로 하고 또 요게 양이 하나고 음이 5개 일양 오음계라면 이 소식계도 일양 오음계 중에서 패턴에 따라서 변화를 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일정한 변화 패턴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원계가 항상 정해지는 거죠. 뭐 아무 괴에서나 이렇게 변화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계를 굉장히 중시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을 위해서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주역 공부하면서 원계 개념이 거의 없어요. 어디서 강의하면 원계에서 상이 어떻게 변해오고 이런 패턴 변화에 대한 추적 이론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원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 주역 괴효가 정확한 자연의 패턴처럼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건 생각을 못하니까 원계를 추적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정교한 패턴 분석이 안 되니까 점사도 다르게 나오고 철학도 다르게 나와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원계가 이제 항상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집었을 때는 이제 복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람과 연못은 정반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반대인가를 보죠. 바람은 뭐죠?
바람은 소는 목, 그죠? 나무. 그리고 동방목, 동쪽이잖아요. 태는, 연모태는 서방태, 동청룡, 그 다음에 서백호가 되는 거죠. 그럼 색깔이 푸른색, 백호 쪽은 하얀색. 그래서 여기는 생명, 이거는 시드는 것.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도, 요 자체가 뒤집어지면 하늘이 위로 가고 아래로는 택개가 되면서 상황 자체가 요 상황에 반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복괴도 중요하다. 그리고 요걸 괴를 서로 바꾸기만 해도 요걸 착종시키면 이괴가 되죠. 요걸 자꾸 우괴괴를 알로 놓고 아랫괴를 위로 놓고, 그 다음에 방통괴로 요걸 다 음으로 바꾸면, 음은 양으로 바꾸고 이렇게 방통괴로 가면 그 패턴이 또 이 패턴과 아주 겹치는 절묘한 패턴들이 나와요. 요게 주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우선 괴사, 그 다음에 괴의 개념 잡는 데 바쁘니까 가지만 나중에는 그런 걸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풍천소축계는 괴상이 풍행천상이다. 하늘 위에서 바람이 운행하고 있는 상이 그렇다. 그리고 천풍국괴, 원견 천풍국괴는 바람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명이 한 땅으로 도달한 상태, 요게 구고, 요거는 천명이 아직 하늘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좀 더 기다리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천풍국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다림이죠. 내 역량을 키우면서 더 많은 역량이 모일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성급하게 그 작은 성취를 가지고 큰 일에 도전하면은 다치기가 쉽다, 위태롭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취를 굳히면서 더 크게 역량을 키워가면서 일정한 시간을 차분하게 진행해 갈 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이 소축계입니다. 아니 그 3개짜리 페이지를 넘겨요. 아니 그거 누르지 말고 맨. 그 다음 이제 괴사를 볼게요. 네, 소축괴. 괴사는 소축형 그랬습니다. 소축괴는 작은 축적, 약간의 축적을 나타내는 괴로 형통한 상이다. 굉장히 형통한 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축괴는 형통하다라는 말과 형통한 상이다라는 거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항상 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형통한 상이기 때문에 그 형통한 상을 내가 형통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죠? 형통으로 이끌어낼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하다고 하면 소축괴는 형통하대 이렇게 되면 형통한 상이다. 그럼 형통한 상이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공부할 때 제가 상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 그래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소축괴는 형통한 상이고 또 하나가 미룸부루의 상이다. 먹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상이다. 그 다음에 차서교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서교, 서쪽 교회, 서교로부터 새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 소축괴는 작은 성취를 이루는 괴에서 형통한 상을 하고 있다. 소축 괴상은 형통한 상이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비가 올만한데 아직은 비는 안 오는 정도의 구름이 모인 상태다. 그런데 서쪽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나로부터란 뜻입니다. 서쪽으로부터 새 바람이 아까 우리 밑에 그 천풍국괴의 바람이 서쪽에서 일어나 하늘로 구름을 밀어 올려서 더 농밀한 구름을 만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도 이 자아서교를 어떻게 해석하는 그 분들도 있냐면 소축괴는 형통하다까지 해놓고 먹구름이 끼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있는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날리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반대예요. 우리 한국 주역계의 반. 그러니까 바람이 간뜩 꼈는데 꼈는데 비가 안 온다. 그것은 바람이 농밀하고 구름이 농밀함이 적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작은 바람이도 그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먹구름에 껴서 비가 내릴 정도인데 아직 먹구름 농도가 작은데 내가 있는 서교로부터 새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몰아다가 띄워져서 비가 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괴사예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서교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서교는 그 주나라 문왕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이죠. 상나라 그 주왕 밑에도 그 유리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하면서 주역을 완성하고 나중에 풀려나서 간 곳이 서교예요. 거기가 기산이라는 데인데 서쪽에 있는 기산인데 그 지역을 서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수도 이름이 서기예요. 그 주나라 수도가 서기입니다. 이 서자. 기는 기산기자를 써요. 거길 일대를 일러서 다 서교라고 했어요. 근데 자, 소축계는 문왕이 유리옥에서 풀려나서 정말 힘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힘이 작아서 미룬부루 상태였어요. 감노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기의 덕으로 다스린 이게 백성들한테 널리 전체 천하로 문왕의 덕이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을 갖고 이 효사를 쓴 거라고요. 그래서 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구름, 비는 우리에게 감노잖아요. 그건 뭐냐? 문왕의 덕이 백성에게 미치는 걸 상징한 건데, 그렇지만 뭐냐? 내가 있고 서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 바람이 불어서 결국 상나라를 멸하고 세상을 편안케 할 수 있다라는 걸 상징을 담았던 효사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있는 서교에서 신풍, 새로운 기풍이 일어나서 그 기풍이 천하를 평정케 할 수 있다. 그래서 드디어는 비가 내리는 세상이 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안 온다라고 하면 정반대석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축계가 형통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 괴상 보십시다. 이걸 보면 이 괴는 원괴인 천풍국괴는 음장양태괴예요. 음이 성장하고 양이 밀려나가는 괴예요. 그래서 맨 첫 단계가 이제 이것부터 음이 자라면서 양이 밀려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역에서 보통 양은 정, 음은 사, 양은 군자, 음은 소인,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기와 음기의 싸움에서 음기가 이제 성해지는 시점에 시작된 점이 이 천풍국괴입니다. 그러니까 삿된 것이 성장하면서 정도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게 이 국괴의 상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음이 하나씩 더 계속 커 올라가면서 양이 사라져가죠. 정도가. 그죠? 그런데 요게 음장양태에서 사효가 요놈이 알로 탁 내려오면서 음장양태 상황을 완벽하게 해소를 해버렸죠. 그리고 사가 정을 밀어내는 그 형상을 다 그 세력을 평정시키고 다시 회복해. 정사의 대립이 회복이 된 상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정도를 회복했다. 이제 초효는 사도, 이렇게 사도가 커나가는데 변화가 되면서 초효가 정도를 회복한 상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초효 효사는 자복, 스스로 정도를 회복한다라는 효사가 나와요. 그렇게 정도를 회복한 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괴상이, 소축괴의 괴상이 형통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의 두 번째 이유가
하악괴는 강건하죠. 강건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있으면서도 상악괴는 바람은 수순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되 수순에 따라서 행한다라는 상이 있죠. 이 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통하게 돼 있다. 이런 상들을 가지고 상을 봤을 때 아까 소축괴는 이런 상이 있으니까, 그죠? 강하면서도 항상 수순을 잘 밟는, 수순이 어긋나지 않는 거죠. 어그러지면 문제가 생기죠.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순조로움이 계속 유지된다. 그런 상이다. 이 괴상이. 그래서 형통한 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음장 양태의 상태를 해소해서 정도를 회복한 상이기 때문에 역시 형통한 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강건한 것들이, 강건한 것들이 상악괴의 중을 차지해서 든실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강한 중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형통한 또 상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전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상들이 이 소축괴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상을 괴가 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소축은 형통하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룸부루, 근데 아까 미룸부루는 아주 영양이 적게 모은 소축이 바로 미룸부루죠. 구름이 잔뜩 끼었으나 비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게 이제 소축의 상태를 얘기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러나 이 소축의 상태는 반드시 비가 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축괴가 나왔을 때 효가 변화가 없이 소축이 나왔을 때는 지금 작은 성취가 이후에 큰 성취로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라는 거, 요게 변수가 없잖아요. 그냥 소축괴만 나왔다는 건 뭘 얘기하죠? 변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작은 성취를 소축의 상태를 이뤘어. 요게 앞으로 제대로 더 큰 걸로 번져갈 것인지, 더 쪼그라들 건지, 이대로 유지될 건지에 대한 판단은 소축이 아무 다른 효가 변하지 않고 소축괴로 나왔던 정태로 변한다는 소리죠. 그죠? 정태로. 그렇기 때문에 미룸부루 후에 자하석에서 바람이 불어서 결국은 단비가 내리는 상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효가 하나라도 딱 변하면 정태로 가지 않고 그 환경 영향으로, 그죠? 동남아 저쪽에서 나비가 한번 날개치면 한국에 태풍이 불듯이 이 작은 요 변화가 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변태로 가서 이 효를 따라서 변화폭이 생기는 거죠. 요게 이제 점의 원리입니다. 단사 볼게요. 단사는 이 괴사를 설명하는 것이 단사입니다. 소축 그랬습니다. 소축괴는 이라는 뜻도 되고, 소축괴는 작게 축적되는 것이니 영양이 조금 축적되는 괴다. 특이 이 상하 음지. 자, 유효가 부드러운 것이 위를 얻어서 상하가 응하니 이를 일러 소축이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상하 음지에서. 자, 유효. 아까 그랬죠? 저기서 변화할 때 천풍국괴의 초효가 사로 올라왔죠? 사로 올라와서 득위를 했다. 음이 음자리에 있어서 위가 바른 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유효가 득위를 하고, 자, 유효가 되니까 아까는 천풍국괴에서는 음이 양을 몰아내는 적대 관계였죠. 근데 요게 사위로 올라와서 유효가 사위로 올라서 득위를 하니까 상하가 응하죠. 다섯 양이 이 하나의 음을 전부 추종하는 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다섯이 다 모여서 하나를 외워 쌓는 동아리 형태를 만들어내죠. 이 적이 있던 입장에서 중심이 돼버린 거죠. 모임의 중심축으로. 그러니까 상하가 서로 응한다. 그럼 뭐죠? 동아리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작은 동아리가 모이는 게 소축이 되는 거죠. 근데 소축이라 하는 거는 또 여기서 유효는 소,
다섯 강효들이 여기로 모이는 건 축, 그죠? 유효는 소, 요건 대죠. 강효는. 근데 유효는 소고 강효 다섯이 요거 중심으로 모이는 축, 그게 소축이죠. 소축의 상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유효가 일로 올라가서 국계의 유효가 상위로 올라가서 득이 위를 자리를 잡자. 다섯 강효가 상하에서 응하고, 자, 유효는 소요 다섯 강효가 모였으니 이걸 일러서 이름하기를 소축이라고 이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는 다 이 형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괴사 형통. 그래서 아까 유가 득위를 하고 다른 강들이 다 모여들어서 상하가 응하니까 형통하고, 그 다음에 건이소는 괴의 상으로 보고 괴의 상에서 볼 때 형통한 이유를 찾는 거죠. 강건하면서 하괴의 건의 강건, 상괴의 수순. 강건하면서도 건이손,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 강중이 지행, 내형 그랬습니다. 자, 상괴의 중과 하괴의 중을 강효가 차지해서 중심을, 중정의 도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뜻이 잘 행해지고 그러므로 마침내 형통하게 되는 상이다. 이 형통의 이유를 지금 설명. 그 다음에 미룬부로 상왕야 이거죠. 미룬부로는 이제 이 미룬부로 그 괴사를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아직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는 말은 상왕야 그랬습니다. 상왕야. 그건 뭐냐? 위로 올라가는 거를 숭상한다. 이 상은 위로 간다라는 건데, 미룬부루가 된 이유는 아까 국괴에서 유효가 상왕을 했기 때문에 천명이 아직 땅으로 내려오지 않은 기다림의 상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룬부루는 이 상왕은, 여기서 상왕은 숭상할 상자와 윗상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내려오려면 영양이 더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미룬부루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석여 시미해냐 그랬습니다. 내가 있는 서쪽으로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어 결국은 농밀한 구름을 더 보태줌으로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제기했죠. 자석여라는 말은 시미행야 그랬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는 혜택, 시해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더 모여야 행해진다는 뜻이다. 그러면 자석여는 뭐죠? 더 구름을 바람이 몰아다 준다는 뜻이다 라고 공자가 지금 해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대목이 있는데도 이제 아까 흐트르니까 비가 안 온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 이런 부분들을 놓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석여라면 내가 있는 석여로부터 새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줘야 구름을 모아준다는 뜻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준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전, 대상전은 요 상을 보고 온 거죠. 풍행천상, 소축 그랬습니다. 하늘 위에서 바람이 운행하고 있는 상태가 그런 상이 소축의 상이다. 아직 천명이 한해 땅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가 소축의 상이다. 군자는 이 상을 보고 문덕한다. 문덕이란 거는 문명한 덕성이죠. 아름다운 덕성을 얘기하고죠. 찬란한 덕성. 문이라는 거는 문이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의도 아름답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바람이 천상에 있는 이 소축의 상을 보고 군자는 자신의 문덕을 더 아름답게 빛내는데 힘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아직 천명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군자가 행동하고 군자가 뭔가를 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
그 천명에 도달할 때까지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군자는 기다린다라고 이 소축계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새겨주는 거죠. 우리한테 소축계는 내 역량을 충실히 하면서 대축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다. 요걸 지금 상전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문왕이죠. 그 문왕이 자기가 능히 나중에 아까 서교에서 일어나서 상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도 자기 대의는 안 하죠. 왜? 나는 주 왕의 신하였다라는 거죠. 신하 노릇을 했던 사람이 왕을 죽이는 거는 배역이다. 군주를 시해하는 것에 해당된다. 근데 내 아들은 그 왕을 모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 대의하면 배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왕 당대에 주나라에서 상나라를 공격을 안 하고 그냥 항상 조공 바치면서 천자로 극진히 모셨죠, 문왕. 그 다음에 문왕 아들 무왕에 등극을 하니까 문왕을 몰아냈잖아요. 그 주왕을. 또 우리가 그 서한, 이 서한 시절에 보면 조조가 그랬죠. 조조가 천하를 거의 다 평정을 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하고 허수아비 천자, 그 다음에 모든 민심도 이미 한나라는 썩은 왕실이기 때문에 다 떠났어요. 그리고 개혁 정치를 하면서 조조가 힘을 다 써서 황제는 아예 허수아비고 있으나마는 존재니까 언제라도 황제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조조는 당대에 황제 노릇을 안 하잖아요. 황제 양가고 황제보다 힘이 있는데도 그냥 승상으로 머무른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천명이 올 때까지. 그래서 당대에 그만두니까 자기 아들 때인 조비가 드디어 황제로 올라가잖아요. 네. 군자 우리가 이 소축이라는 건 역량도 역량이에요. 역량이 설사 많이 모였다 해도 소축이 상징하는 풍행천상, 하늘 위에서 아직 천명이 안 내려온 상태라면 천명이 무르익기를 실력을 기르면서 기다린다. 군자는 자기 덕을, 문덕을 더 갈고 닦으면서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그거죠. 삶의 지혜라는 거. 삶의 지혜라는 거는 항상 기다릴 줄 아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변할 줄 아는 것. 변할 줄 아는 것. 아까 우리가 천풍국괴에서 보세요. 천풍국괴가 음이 양하고 다투고 서로 치열하게 지금 좌와 우가 대결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음이 양하지만 얼마 후에는 음이 커질 거라고요. 확 커지면서 대등한 상태가 됐다. 음이 더 커지는 상태로. 이런 치열한 투쟁이죠. 근데 거기서 일변, 그저 딱 한 번 일변을 주니까 화해의 상으로 돌아와서 축적의 상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뭐냐, 일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소축계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거 궁즉변, 막히면 변하라. 변즉통, 변하면 통한다. 통즉구, 통하면 편함이 오래간다. 이게 이제 주역이 가르치는데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터득한 이런 거죠. 일변. 구가 약간의 일변을 하니까 새로 간다.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금과 옥조로 여기고 이것이 전체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 한 자리 바뀌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바뀌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일변, 아주 작은 변화라는 거죠. 일변을 하면 이 일변이 삶 전체의 질을 바꾼다. 요게 우리가 이 소축계에서 괴가 국괴에서 소축으로 오는 도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나를 변화를 일변을 할 거냐. 일변이라는 건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이 간단한 한 변화가 엄청난 전체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언제나 이게 변화의 섭니다. 그러니까 일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괴에 대해서 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소축계는 상이 하근 상손대로 하늘 위에 바람이 횡행하고 있는 상이다. 그래서 바람은 천명을 상징하는데 천명이 아직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에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아직 천명이 이르지 않은 시대를 나타낸다. 영양은 비축되어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을 때 천명이 도달하지는 않았다. 그걸 표현한 게 그래서 미룸부루다. 이게 소축계는 미룸부루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소축계 전체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괴가 상징하는 거는 영양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작은 성취는 이뤘으나 충분할 만큼은 못 되는 시세다. 그러므로 영양이 충분해질 때까지 자기 힘을 키우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이제 소축의 그 괴사는 소축괴는 형통한 괴다. 형통한 이유는 국괴의 그 투쟁괴에서 음장양택괴에서 이 이름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통합을 해가는 이 통합의 세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걸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게 세력이 커지는 소축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괴는 형통하다. 그리고 강건하면서 순리, 우리가 그죠? 강한 추진력이 있는데 수순을 제대로 밟으면 성공하죠. 근데 강한 추진력은 있는데 수순이 어긋나면 실패할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강한 추진력으로 수순을 밟는 상이기 때문에 이건 형통하다. 그 다음에 중심이 중정의 도래는 중심이 양강한 중심이 상하괴를 포진하고 있어서 형통하다. 요 정도가 돼서 소축계는 형통하다. 소축계는 미룸부루괴다. 근데 자 석여로부터 새바람이 불어 더 많은 구름을 더 비가 오게 하는 괴다. 요거는 변수가 없다면 다른 효가 변화가 없는 요대로만 머무른다면 정태 변화로 가기 때문에 효 변이 없이 바로 소축괴로만 딱 괴가 떨어지면 그건 미래가 굉장히 보장되는 그런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주의할 일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미래까지. 성급하게 덤비지 말고 그게 온다는 걸 굳게 자기가 믿어줘야 돼요. 유부지심이다. 그걸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소축괴 괴사 단사까지가 되겠습니다. 효사는 좀 실당돼요. 자, 효사 이제 들어갈게요. 효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주역 공부하시면서 사실 괴사나 효사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를 보면 언제라도 그 보면서 점을 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굳이 안 외워도 책이라는 게 있으면 알기 때문에 사실 효사 내용이나 괴사 내용이 뭘 의미하구나 그 오해만 없이 아까 얘기대로 철저하게 효사는 상을 토대로 효사를 써진 거고 그 괴가 갖고 있는 그 상을 해석할 때는 그냥 상이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괴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효사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 정도만 해서 정확한 상과 카테고리에 입각해서 해석되는 효를 알 수만 있다면 효사 공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효사나 괴사나. 그러면 항상 그 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독학을 하고 연습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아까 각 괴 간의 상관관계, 그 패턴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요 효사가 어떻고 효사가 어떠니까 점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이 괴가 있으면 이 괴의 원괴, 지금은 원괴 하나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원괴의 패턴이 요 괴가 되면서 지금 공부하는 괴의 원괴가 어떤 패턴이었는데 그 패턴이 어떻게 바뀐 거지? 이걸 보면 원괴의 패턴일 때 어떤 상이었는데 요게 이 패턴으로 바뀌니까 어떤 상으로 전환이 되고 있구나. 이 패턴을 이해하면 주역은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건 패턴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프랙탈 원리라고 그러죠. 뭐 강가에 있는 모래톱도 결국 저 나무 모습 보고 항상 같은 그 프랙탈 원리를 갖고 패턴이란 건 다 이상할 정도로 닮은 꼴이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이해 못하고 괴효사 아무리 공부해도 주역이 달통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33년을 주역을 갖고 살았는데도 먹통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아 세상 만물이 다 하나로 연결됐구나. 너와 내가 하나지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가 나고 내가 너더라는 거죠. 저 나무가 나고 내가 그 나무더라는 거죠. 모든 게 연결돼 있더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과 하나 있잖아요. 사과. 사과는 사과인데 그죠? 어떻게 나하고 연관되는가 보세요. 그 사과를 먹는 순간 사과가 내가 돼요. 나와 사과는 구분이 안 돼요. 먹는 순간 사과가 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는 게 그렇게 그 프랙탈 패턴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주역을 보니까 제 눈에 이제 패턴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전에는 글이 보이고 요 무늬가 보였던 것이 무늬 속에 숨은 패턴, 글 속에 숨은 패턴들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아 이제는 주역을 던져도 되겠구나. 그래서 주역 던져보고 실제로 뭐 쳐다도 안 봤어요. 네, 모든 것 그 패턴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요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패턴을 인식하라. 그 훈련은 원계 추적을 하면서 원계 패턴이 본계로 오면서 어떻게 패턴이 바뀌는가를 자꾸 들여다보라. 그게 끝나면 그 다음에 방통계. 요게 다 양이 음으로 바뀔 때, 음이 양으로 바뀔 때의 패턴 차이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주역은 나중에 보면 쫙 하나로 껴져 버려요. 전체가. 그러면 그의 효사는 점칠 때, 내가 뭐 궁금할 때, 필요할 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책을 한 번씩 들여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초요 하겠습니다. 자, 초요가 움직였던 건 아까 미룸부루하고 자석에서 해바람이 불어서 반드시 비가 내리는 그 혜택을 맛보는 이런 상태로 가는데 초요가 변했다는 건 뭐죠? 이제 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소축이 소축의 정태로 가는 게 아니고 변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1월 달이 2월보다 2월이 1월보다 따뜻하고 3월이 2월보다 따뜻하고 이렇게 가는 건 정태인데 1월 초 하룻날이 반드시 2월 2일보다 추워야 되는데도 더 더운 날도 있다. 이건 변태 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듯이 요게 변태를 일으키면 요대로 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가냐. 미룬부루 상태가 이런 결과로 이행해야 간다. 추세가. 그런 뜻이죠. 이건 이제 변태 변화를 이야기되면서 소축계의 미룬부루에서 자석교하는 이 상황이 변태를 일으킬 때 이제 패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태를 일으킬 때죠. 근데 초구는 복자도 그랬습니다. 복자도라는 거는 스스로 도로 복귀하니, 스스로 도를 회복하니, 도라는 건 정도를 얘기하고 천지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스스로 정도를 회복하는 상이라는 겁니다. 요 패턴은. 초연은 스스로 정도를 회복했다. 그러니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무슨 구애가 있겠느냐. 그래서 길하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허물도 없고 길하다고 했는데 요 초여 패턴 변화가 이 소축의 상, 작게 모이는 상에서 정도로 회복하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는 이 미룸부루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가는 거죠. 여기는 길흉 없어요. 길흉 없는데 여기는 무구와 키를 다 넣어준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초여를 보면 아까 원께 글쎄 나는 이게 전체 아직 서툴러.
안 건드려야 건드렸어. 최대화. 여기 상태죠. 여기서 보면은 요게 초요인데, 초요는 이 상태에서 초요는 뭐죠? 삿된 것이 정도를 밀어내는 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요는 굉장히 삿된 상태였죠. 그죠? 사가 정을 밀어내는 게. 근데 요 효가, 사요가 딱 내려오면서 초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삿된 것이 정도를 밀어내는, 그죠? 그런 상황이 회복이 돼서 정도로 돌아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일로 정도를 회복해서 온 효다. 그런 변화를 보였다라는 거죠. 요게 사요가 여기로 내려온 거는 일로 내려옴으로써 이 음이 양을 밀어내는 부정한 세상에서 양의 자리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싸우지 않는 조화로운 세상에 되는 이 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요는 정도를 회복한 자다. 스스로 정도를 회복한 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로 갈 뻔한 걸 정도로 복구시킨다는 것은 뭐죠? 그건 당연히 길하고 허물이 없는 거죠. 만약에 사도로 돌아왔다면 요 교회에서 이렇게 변하면 뭐가 되겠어요? 스스로 사도로 돌아오니 흉하다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초요는 아까 그 얘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정도로 돌아왔다. 복자도라는 뜻입니다. 복자도 했기 때문에 초요는 길하고 허물이 없다. 그래서 이 스스로 돌아왔다는 상은 알겠죠? 요 효가 저쪽에 아까 국괴가 변해서 소축계로 되는 과정에서 효가 움직이는 그 변화상을 취상을 해서 복자도라는 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소축, 작은 축척괴 내에서 그 안에서도 정도로 돌아왔다라는 거. 우리가 작은 성취를 이루면 보통 그 성취에 작은 성취를 이루고도 이제 제대로 하나 딱 읽어냈어요. 그러면 자만하기 쉽고, 그렇죠? 그래서 깜빡 잊을 뻔한데 그때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와서 정도로 돌아오면 항상 더 큰 걸 가질 수 있는 기람이 있다라는 표시 아니겠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요 효는 변태 변화지만 우리에게 가르침은 성취에 자만하거나 성취했다 해서 그걸 너무 즐기고 삿된 길로 가지 마라. 그래야 길하다. 이런 철학을 주는 거고, 이 괴사 효사 자체 점사로 보면 이건 스스로 정도를 회복한 상이기 때문에 이 효는 길하고 허물이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 효는 이제 두 번째 괴입니다. 이 효는 견복길 그랬습니다. 근데 견은 견인하다, 이끈다, 이끌린다 그런 말이죠. 그게 견복이란 건 남한테 이끌려서 내 뜻하고는 달리, 내 뜻과 상관없이 남한테 이끌려서 정도로 돌아왔다. 정도로 복귀했다. 그래서 길하다. 근데 내가 자의적으로, 초효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정도로 돌아온 경우고, 이효는 상이 자기 자발적이 아니라 딴 사람이 억지로 이리 와 정도로 와 하고 끌고 와서 정도로 돌아온 그런 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정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길하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변수가 다르죠.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비 한 마리가 이쪽에서 날개짓하면 저쪽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그 변태 변화잖아요. 이쪽 나비가 대한민국의 날씨를 영향을 주는 변태잖아요. 자기가 돌아왔을 때 변화도 있지만 내 뜻이 아닌 남의 뜻에 의해서 내가 변한 것도 변태로 다른 변태가 일어난다. 이런 걸 얘기한 건데, 자, 견복상인지를 이제 봐야죠. 이게 과연 끌려온 상인지. 자, 이효인데 국괴에서 이 소축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초요하고 사요가 서로 오고 갔어요. 그 초요가 딱 내려와서 아까 갈등 상황을 제거했다고요. 근데 이효는 뭐 했죠? 안 움직였잖아요. 이효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생각도 없었고, 이효는 가만히 있는데 초요가 내려와서 턱 이제 갈등 상황이나 아까 음이 양을 몰아내는 상황이 해소돼 버리니까 이거는 저절로 초요에 이끌려서 초요 힘으로 정도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끌려서, 그요? 타자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서 정도로 회복한 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상을 취해서 이게 정도로 회복한 상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걸 취상한 거죠. 이효는 아무 짓도 안 했고 지가 정도로 회복하려는 노력마저도 안 했다. 그런데도 옆에 사람에 의해서 저절로 자기도 정도를 회복했다. 그러나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길하다. 초효는 뭐죠? 허물이 없고 길하죠. 근데 이효는 지 노력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안 써주죠. 그죠?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효는 견복이라는 건 바로 그 뜻입니다. 자의로 복귀하는 게 아닌다. 이거는 그런 상이다. 초효에 이끌려서 덤으로 복귀한 상이다. 그렇지만 이효는 길하다. 길한 이유는 학교의 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단 그죠? 학교의 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정의 도가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건 길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효로 볼게요. 삼효는 여탈복, 부처, 반모 그랬습니다. 수레가 수레 바퀴하고 분리됐다. 여탈복은 수레 여자에다가 복은 바퀴 연결 축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퀴 축하고 수레가 연결된 그 분리돼 봐서 떨어져 나가면 수레는 쓸모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수레 따로 바퀴 따로가 돼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구3은 수레하고 바퀴가 서로 이탈됐다. 탈락이 됐다. 그래서 수레 따로 바퀴 됐다. 자, 부처 반목.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목하는 상이다. 수레가 바퀴와 차상이 분리된 상이요. 부부가 서로 반목한 상이다가 이제 삼효입니다. 이건 뭐 효사로 봐도 당연히 흉이 되겠죠. 그러니까 흉, 기lum을 판단 안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탈복은 수레 따로 바퀴 따로 놀잖아요. 부부가 반목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노는 같은 상황을 이제 그 강조하기 위해서 상황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실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보면 자, 이 삼효는 원래 앞에 국궤에서 양질이 다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양질 다 동료로 지냈었죠. 한 통 속이 돼서 동료 상태인데 이 음이 딱 갈라 놓았어요. 상하로. 그래서 우아래로 나뉘어버린 상이 된 거죠. 나뉘어버린 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수레상과 수레하로 따로따로 놀게 돼. 요게 연결이 됐다면 요거 강요 같으면 같은 동료인데 요게 이제 막혔다. 그놈에 의해서 갈라치기를 당해서 합할 길이 없게 된 상이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취상을 해서 수레가 따로 노는 상이다.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그 반목하는 상이다라는 거는 아래는 근꾀는 아버지요 남자잖아요. 손꾀는 장녀 딸이요 여자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나뉘었는데 가운데 불꾀가 있죠. 리꾀. 리꾀는 배간, 다배간입니다. 흰자위가 많이 나타나는 눈. 리꾀가 갖고 있는 상이. 그 상도 그런 건 적어 놓으신 게 좋아요.
리는 눈이요. 눈 중에서 특히 다배간이다. 흰자위. 그 사람 막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고 반목할 때 흰자위가 많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아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노려보는 상이 되는 거죠. 부부. 그걸 치상해서 부부 반목상으로 이렇게 치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소축의 시세. 소축은 기다리고 참으면서 실력을 양성해야 되는 건 뭐죠? 힘이 합해져야 하고 역량이 축적돼야 되는데 역량이 분산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굉장히 흉한 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삼효는 보통 여러분들이 주역 전체를 공부를 하다 보면 삼효 특성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복. 삼효는 반복의 상이에요. 반복하는 상이 많아요. 그래서 삼효를 반복지상이라고 그런다. 삼효를. 그래서 삼효는 같은 일을 반복을 많이 하는 상. 그래서 이 반이란 말이 유난히 많이 나온 쪽이 언제나 반대 반자, 반복할 반자. 이런 반이나 복이란 말이 삼효가 반복에 관한 그 효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요 삼효가 갖고 있는 반복의 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공부하면서 그랬죠. 괴사와 건괴 효사는 반드시 외워두라. 그래야 지역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었죠. 건괴 삼효 효사가 뭔지 기억나세요? 종일건건. 응? 종일건건. 응. 예. 군자 종일건건 그랬습니다. 군자는 종일 쉬지 않고 자강불식한다 라는 게 건괴 삼효 효사였죠. 자기를 자강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종일 반복해서 자강불식을 반복한다 라는 반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효사에. 그러면 그 효사의 상전, 그 삼효 효사 상전에 보면 종일 건건, 그래서 자강불식 하는 것은 반복도야라고 했어요. 상전에다. 반복도야. 반복도는 천도는 언제나 반복되는 것이 천도다라는 게 반복도야라는 뜻이에요. 군자가 종일 건건하면서 늘 반복하면서 자기를 자강불식하는 거는 천도 자체가 언제나 반복 순환하는 것이 천도기 때문에 군자는 그 천도에 어긋나지 않게 언제나 반복하고 돌이키면서 자기를 강화해 나간다. 그 요사에서 보면 반복도, 그 다음에 자강불식의 도, 이런 게 삼효가 갖고 있는 반복적인 그 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천택괴를 보면 위가 땅, 아래가 하늘, 건괴. 짙은택괴 삼효, 역시 같은 삼효입니다. 이 삼효 효사는 무평불피. 언덕치고 평지가 되지 않는 언덕, 영원히 언덕이 언덕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언덕은 없다. 언덕이 평지가 안 될 수는 없고, 평지 안 되는 언덕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평지가 언덕으로 바뀌지 않는 평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상전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천지는 이와 같이 늘 반복하게 돼 있다. 삼효가 갖고 있는 아까 택괴나 건괴나 이와 같이 삼효는 반복, 천도가 반복되는. 그래서 삼천이 가고 후천이 오는 것도 반복이죠. 그죠? 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삼효는 반복지 상이 있는 효다라고 그것도 하나 해두시면 양념으로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괴 분석할 때 문득 삼효에서 어떻게 분석해야지 할 때 반복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괴 효사를 다 몰라도 응용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삼효는 반복지상이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시상 원리는 알겠죠? 여탈복이나 부부 반목상은 이 우아래 요게 논하는 밑에서 상하께로 절단돼서 통합이 안 되는
이런 상을 취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제 사유입니다. 사유는 유일한 의미고 이 괴를 만든 주요 중에 하나죠. 초요와 사유는 이 소축괴를 만든 주인공들이죠. 이 사유 효사는 자, 육사는 유부 그랬습니다. 육사는 유부지상이다. 유부라는 건 뭐죠? 서로 믿고 성실하게 대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관계를 이제 그런 마음을 유부라고 그러죠. 사유는 믿음이 있는 상이다. 그죠? 상호 믿음이 강한 상이다. 거기서 상이라는 말을 끊어주셔야 돼요. 그런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거척출 요건 붙여야 돼요. 자, 피가 거치고 근심이 축출된다. 근심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사유는 성실한 성심이 있어서 피가 거치고 그 다음에 공포가 물러간 괴다. 물러가는 효다. 물러간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구애가 없다. 구애는 뭐죠? 남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없다.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사유 유부상. 사유는 과연 유부의 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일단 사유는 앞에서 양을 몰아내던 국궤에서 사위로 올라와서 모든 양들을 거느리는 중심이 됐죠. 그래서 양들이 이 유일한 홍일점을 향해서 다 의지해오는 상, 그 중심이 돼 있다. 요게 바로 믿음의 상징이다. 모든 것들 믿고 거기로 모이는 상이기 때문에 이건 사유는 유부의 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단사 공부했죠? 단사에서 유특위 상하응지, 그렇죠? 유효가 자리를 제대로 잡으니 상하에서 다 응해오는 것이 유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 그 단전에서 얘기하던 유특위 이 상하응지 하니까 고왈소 소축 그랬는데 소축을 만든 그 유부상이다. 그걸 취상해서 믿음이 있는 상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위험이 다 물러가는 그런 상이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요 이제 사요 그 상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사요가 혈거척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요는 그런 훌륭한 효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훌륭한 효과. 요게 오기 전에 우리가 봤던 최초의 그 국괴 상태요. 요 괴를 보시면은 왜 안 커지냐? 그 겹쳐서 그런 조금 위로 올렸다가 이 초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음이 양을 몰아내는 시초, 최초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 12소식계 중에서 음장양택, 음이 양을 몰아내는 음장양택계의 첫 번째 계가 국괴고, 그 국괴 중에서도 음장양태를 시작한 최초가 초요예요. 근데 이 초요가 얼마나 요 변화 폭이 큰 폭으로 왔는가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너나좀 문헌전 공부하신 적 있죠? 그 곤 문헌전. 곤 문헌전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신시 기분,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 기분, 자식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건 비일조일석지고,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유래를 보면 작은 것이 모여서 점차 커져서 그리 된 것이다. 작은 악이 모여서 점차 커져서 그리 된 것이다. 그거를 작을 때 미리 알아보고 판단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변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걸 알아보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게 그 곤문헌전에서 나온 거죠. 바로 요 곤문헌전 초효 효사예요. 초효에 대한 문헌전인데 곤 초효음이잖아요. 요게 국괴 초효음입니다. 요 문헌전이 얘기한 거는 곤괴 초효 문헌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국괴 초효 문헌이기도 해요. 국괴는 아까 음이 아주 작지만 그게 성장하면 나중에 임금도 주고 지혜비도 죽이는 악으로 그 악으로 성장한다는 그게 아까 일변 단 한 번의 일변으로 전반적인 인생을 다 바꿔놓은 거죠. 그죠? 이 길로 가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축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아까 그 사효 괴사가 사효 효사가 유부 그런 성실함 하나 일변에서 정말 돈독하게 성실해지는 요거 하나가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을 죽이는 피 튀기는 싸움을 사라지게 하고 그로 인한 공포와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없어지게 하는 효다는 겁니다. 이 효가 그렇잖아요. 아까는 그대로 정태변화로 국가에서 정태변화로 갔다면 어떻게 아비 죽이고 어미 죽이고 해서 나중에 박의 상태로 딱 가잖아요. 산지 밖으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정태변화에서 그 효가 일변하니까 소축의 사효가 되면서 인생이 다 바뀌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아까 제가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일변을 잘 생각해야 한다.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 일변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런 걸 보면 일변의 중요성 그 단 한 번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니까 쉽게 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면 변하고자 해도 두려워서 안 변해 안 가 그냥 이대로 살래 그러면서 아까 국괴가 걷는 정태 박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인생살이가 팍팍하고 살이 깎이고 하는 박돼지상이잖아요. 박은 다 하나 놔두고 음이 그냥 전부 깎아먹는 거예요. 살을 깎아버린 거잖아요. 박은 깎을 박자잖아요. 살을 깎는다라는 박. 박피한다. 요 양 하나는 거 다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박이라는 말은 쇠 말뚝에 녹이 슬어서 녹이 점점 깎아내리면 쇠 말뚝이 사라져요. 그걸 박이라고 그러거든요. 박괴가 그 상이거든요. 음이 다 부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잠식해서. 근데 이런 사태를 되돌려놓은 효가 사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효는 얼마나 그 성실성이 크고 그런 마음으로 일변을 했기 때문에 주위의 강효들이 사효를 중심으로 늘 뭉쳐주고 사효를 떠받드는 이런 상이 됐다. 그러므로 이는 근본적으로 아까 국괴가 가지고 있는 피 튀기는 상을 사라지게 했고 이후에도 그런 게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허물이 없다. 이 효가 그렇습니다. 상이 맞거든요. 그 상이니까. 5효. 자, 5효는 이제 이겁니다. 5효도 유부상이라고 있습니다. 5효도 유부,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 독실하다. 유부. 믿음이 이 연자는 연연하다 라는 말이요. 연연한다라는 뜻이 또 있고 잘 껴맞춰서 연결시킨다는 뜻도 있는 게 연이에요. 그래서 유부연 그러면 유부지심이 독실하다 아주 돈독하다 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연여를 따로 띄면 끈끈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오효는
믿음이 독실하게서 서로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이다. 여는 뭐뭐하는 모양, 뭐뭐하는 양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돈독하며 끈끈한 모양이다. 인간관계가 끈끈해서 서로 띄지 못한다. 그래서 자, 부이 기린, 이 소축의 부를 이웃과 함께 누린다. 혼자 누리지 않고 워낙 성실한 유부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를 그 유부지심과 끈끈한 정이 있기 때문에 혼자 먹지 않고 부를 이웃과 함께 공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요는 괴체 중에 지존입니다. 네, 이거는 그 지존, 천자자리죠. 지존이로서 중을 차지했고, 그랬죠. 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유일한 유효인 사하고 비린을 하고 있어요. 비린. 그래서 유효로서는 긴밀하게 사효하고 연관을 맺고 있죠. 그게 아까 했던 연녀상입니다. 사효와 긴밀하게 이렇게 연녀하고 있다. 믿음으로 연녀하는 상이다. 그래서 이 국괴에서 보면은 아까 자 국괴는 요게 강이었잖아요. 요게 강이었죠. 국괴는. 그러면은 5강이 국괴는 5강이 다 함께 했어요. 국괴는 이 5가 다 함께 똘똘 뭉친 상이죠. 그래서 전부 이웃이었죠. 다 이웃이 됐었죠. 근데 사효가 올라오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부자, 소축이라는 재산을 모으는 소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소축이 같이 하게 되는 상이 취한 것이 아까 그 이웃과 함께 부를 누린다라는 효사가 그 상을 취해서 이제 그 나온 거예요. 근데 요건 결국 뭐냐? 구호 자체가 중정의 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위가 바르고, 그러면서 사효와 친비하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구효는 굉장히 풍요로운 상을 갖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풍요를 이 효가 여기서 이웃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낸 풍요이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하는 상. 예, 중정하지 못했다면 이웃과 같이 안 나눈 상이 되죠. 그래서 다른 거는 이웃과 나눈다는 게 없는데 이 자체는 중정하다는 건 뭐죠? 편파적이지 않고 노놈을 공평하게 하는 상이잖아요. 중용의 도로라니까. 그래서 요 상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정하고 신심이 있어서 끈끈하게 이웃과 맺어지는 그런 상을 갖고 있다. 오요가. 그러므로 요거는 길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말 안 들어? 4페이지 다음은 없습니다. 응?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요사. 자, 이제 상효 하나 남았네요. 자, 상효는 이제 이효입니다. 상효로 보면 기우, 기처 그랬습니다. 이 기는 뭐뭐하고 또 뭐뭐한다라는 거. 보통 기 A, 기 B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 A, 기 B 하면 A하고 또 B 한다라는 문법이 나와요. 중국어에서 기는 우리는 이미 기예요. 이미로 끝났는데 이미만 있는 거야. 이미 뭐뭐하고 또 그리고 뭐뭐 한다라고 할 때만 기라는 말을 씁니다. 요 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상구는 기우 기처 그랬습니다. 비도 이미 내렸고
그죠? 이미 또 비도 그쳤다. 네. 자, 상구는 비도 이미 내렸고 그 내린 비도 배가 이미 내려서 다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논란이 많아요. 상덕체. 상덕체를 뭐 덕을 갖추고 뭘 했고 뭐 하는데 직역을 하면 이미 비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또 비 오는 것도 그쳐서 땅이 말랐다라는 얘기예요. 말을 편안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덕은 여기서 득이 돼요. 직역을 하면. 얻을 뜻과 같습니다. 덕은. 짐을 싣고 능히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비도 내렸고 비가 멈춰서 땅도 굳었으니 능히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상이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의역을 하면 요 괴 효사가 미룬부루였잖아요. 아까 괴사가 구름은 깼는데 비가 안 와. 근데 이제 소축이 계속 축적돼서 이건 축적의 마지막 단계, 축적의 끝 정점이거든요. 그러면 축적이 완료된 상태예요. 충분하게 축적된 최상위는 축적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축의 상태가 됩니다. 이게 대축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 구름이 이제 농밀하게 왔으니까 그 너무 축적이 잘 되어 있으니까 비도 이미 내렸어. 그리고 날씨도 이제 맑아졌어. 그렇게 된 것은 뭐냐? 만물을 덮을 수 있는, 이게 실을 제자인데 여기서는 덮을 제자입니다. 실을 제, 덮을 제 같아요. 그 제자로 보면 실다, 덮다, 감싸다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만물을 덮을 정도로 그 덕이 높게 쌓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비도 내리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의역이고요. 그래서 상구는 이미 비도 내렸고 또 비가 그쳐서 이제 그 편안한 세상이 됐다. 그 이유는 상덕제. 그 덕의 쌓임이 만물을 덮고 남을 만큼 높이 쌓여있는 탓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정고하면 위태롭고, 기망 무렵에 군자가 강행을 하게, 이를 강행하면 흉하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건 여자청은 뭐냐? 여자의 소극성, 그 다음에 여자의 정고부동함을 나타내고, 요건 강행한다, 강제한다, 무리하게 이끌어간다,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데, 자, 소축의 상태, 영양이 넘치도록 쌓였어요. 그래서 그 영양이 쌓인 것으로 드디어 세상에 시혜를 다 베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했어. 그래서 이제 비도 왔고 충분한 영양이 쌓인 건 상태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양이 대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큰 일을 시작할 때죠. 그죠?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때가, 영양이 없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양을 키워온 거니까 해야 돼요. 뭐 그렇게 영양이 쌓였는데 이 재산을, 쌓인 영양 재산을 아무 곳에도 안 쓰고 창고에만 넣어놓고 절대 딴 일 안 벌리겠다고 정고부동하게 창고에 딱 보관하고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럼 위태롭다. 그걸 여자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자처럼 여성의 그 소극적인 마음, 여성이 주저하는 마음으로 그런 쌓임이 있는데도 이 쌓인 영양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위태롭다. 요거는 상식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 벌었다고 보자고요. 대축을 이뤘어, 돈을. 근데 이 돈을 이 세상을 위해서 안 써. 나를 위해서도 안 쓰고 창고에다 탁 넣어놓고 조나다나 정고부동하게 그걸 지키려고 그래. 결국
도둑놈이 가져가거나 불이 나서 태워질 거예요. 위태롭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축의 상태를 신중하고 사려 깊게 이걸 활용하지 않고 정복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뭐요? 무리하거나 교만한, 정복은 교만을 얘기한 겁니다. 겸허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는 흉하다. 그러면 월기망 했어요. 월기망은 뭐냐? 기망이라는 건 음력 열 나은 날이 기망이에요. 이게 보름달 하루 전을 월기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름달은 만월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재산이 만땅이 됐어. 만월이라는 거는. 만월. 열 나은 날이라면 내일 만월이잖아요. 재산이 만땅이 됐어. 이 재산이 언제까지 가는가예요. 그죠? 만월, 그 다음날 만월, 15일 만월이 되면 그 다음날 달은 줄어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대축이 이루어지면 좋은 곳에, 그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의 베품이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미루무루해서 비도 이면, 비도 감로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안 둬도, 안 쓰고 있어도 요거 보름달이 되면 결국 다시 하얀 달로 기울어요. 그렇듯이 재산이 지금 미루무루 상태에서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 영양이 최고조에 달한 건 만월이 된 상이라고. 이런 만월이 됐을 때 교만하게 하거나 겸허를 잃게 되면 군자가 교만과 겸허를 잃게 되고, 그죠? 그걸 잘못되게 되면 그 만월이 얼마나 가겠느냐. 흉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상효는 이 효 자체가 축적궤에서 축적이 완료된 궁극이잖아요. 완료된 상태. 그래서 가장 든실하게 돼서 드디어 비가 미루무루였는데 드디어 비가 온 상이 요 상효 궁극 위의 상을 취해서 비가 이미 내린 정도로 축적됐다라고 그 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렸다. 그게 내린 건 뭐냐? 만물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만물을 덮을 정도, 덮을 수 있도록 덕이 축적됐다, 쌓였다, 쌓인 상입니다. 그렇게 높아졌다, 그런 상이죠. 그러므로 요런 때에 부녀처럼 지키려고만 하고 그거를 아무것에도 활용을 안 하면 위태롭고, 그렇게 만땅이 되고 만월의 상태에 가득 찬 재산이 됐을 때 교만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그 또한 흉하다. 요게 우리가 소축에서 대축에 이르는, 아까 소축은 미루무루는 반드시 내리게 돼 있다. 마지막 단비가. 요게 지금 마지막 단비가 내린 걸로 끝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정태 변화로 갔을 때 아까 제가 자신있게 소축계는 정태 변화로 변화 없이 효변이 갔을 때는 반드시 이 상황이 온다는, 이 최종 6위의 상황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축계에서 각 효사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게 있다면, 철학적으로 담아야 된다면 그거죠. 소축. 우리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을 때 문득 초심, 자복, 그죠? 자동. 초심을 한 번씩 생각해서 그 상태를 겸허하게 생각을 해줄 거. 그래서 언제나 정도를 생각하고 갈 거. 그죠? 그렇게 되고 정도로 생각하고 가면 아까 점점 쌓이잖아요. 혈고, 연녀, 부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커진다. 요거는 이 효사를 요거는 변태변화일 경우 이렇게 일어나지만 이 효사 자체는 정태로 가려면 요와 같이 해주라. 그러면 이렇게 갈 것도 돌아가기 시작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주요 교회 효사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할 때 누가 주역을 보고 이렇게 나중 무슨 문제에다 조언할 때도 이렇게 되면 정태 변화로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다시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